ISA 계좌가 사실 그 1억 만들기용으로 너무 좋거든요. ISA 계좌가 왜 좋으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뭐 좀 개인적으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리고 이 세 가지 포트로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건, 시장이 모든 사람이 이거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자산은 팔고, 시장의 사람들이 이건 다 쓰레기야 라고 하며 던지는 자산은 사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저는 32년 차 경제 분석가,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또 미래를 전망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홍춘욱이라고 합니다. 한 30권 넘게 책 썼고요. 그리고 지금 36만 구독자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이자 지금 한 1,800억 정도 되는 자문자산 잔고를 가지고 있는 프리즘 투자자문의 대표 일도 맡고 있는, 바쁘게 살고 있는 홍 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ISA 계좌는요, 이건 무조건 필수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1억 만드신 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굉장히 ISA 계좌가 사실 그 1억 만들기용으로 너무 좋거든요. 일단 그 ISA 계좌 한도가요, 여러분 1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2천만 원씩 해서 5년간 1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금 붙듯이 한번 해보는 거죠. 물론 5년 만에 1억을 모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안 모아도 되거든요. 한 5천만 원 모으면 어때요? 또 이거 재가입이 돼요. 그래서 이 ISA 계좌가 정말 좋습니다. ISA 계좌가 왜 좋으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금액이 꽤 돼요. 2천만 원까지, 한 해 2천만 원까지. 그리고 3년 만기고 5년까지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가입도 돼요. 되게 유연해요. 그래서 금액도 되면서 되게 유연해요. 이게 되게 좋습니다. 두 번째가, 이걸로 해서 번 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 같은 금융자산이 붙는 세금들이 상당히 셉니다. 근데 이 상당히 센 세금들을 2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억을 넣어서 한 1,000만 원 벌었는데 그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이자랑 배당소득이었다. 500만 원에 세금이 붙잖아요. 근데 그걸 200만 원을 공제해줘요.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데 그것도 9.9% 저율의 세금만 붙이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어떤 금융상품들 중에서도 ISA를 따라갈 만한 상품은 없다. 그래서 중개형 ISA라고 해서 개인들이 각종 개별 주식이나 또는 ETF 같은 걸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중개형 ISA를 꼭 가입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이 뭐냐면, 이게 만기가 되면요, 이거를 개인연금에 이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돈은 안 건드릴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 모은 목돈 1억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찾아서 CMA 계좌에서 운영하기보다, 나 이거는 계속 앞으로 ISA 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할 거니까, 그 전에 내가 만들어놨던 돈 1억까지 한도니까 뭐 3천만 원이 있다면 이걸 연금 계좌에 이전을 시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연금 계좌에서 그 해에 3천만 원까지 또 세금을 대해서 그 연말정산 혜택을 줘요. 300만 원 정도를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엄청나게 큰 혜택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세금을 냈는데 돌려준다. 이러기 때문에 연금저축으로 이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거는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인 기준들,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딱 성년될 때, 아직 대학 가기 전이잖아요, 대부분. 그때부터 ISA 계좌 가입해 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ISA 계좌가 ETF에 투자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계좌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좀 개인적으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리고 금, 이 세 가지 포트로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다가 이제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이나 예금도 좋고요. 투자 4분법 내지는 3분법을 꼭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일단 이게 ISA 계좌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주식은 뭐 여러분 세금이 안 붙는 거 아시죠? 근데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배당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더 나가서 해외 포트폴리오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 이게 되게 좋은 게, 최근 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미국보다 한국 시장 수익률이 더 좋은 거 아시죠?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10년에 걸친 미국 주식시장의 랠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누가 알아요? 불안하잖아요. 대통령이 스스로 똥꼬를 차고 있는데 그 나라 경제가 정말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누가 합니까? 더군다나 그 절친 앨런 머스크하고 서로 막 살벌한 이 엑스트윗 날리고 있는 거 보면 이건 뭐 정말 이게 나란가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국을 과대평가했던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 증시, 미국 증시 어디가 오를지 모르는데 이 둘 다를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금을 하나 더 사라고 권하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축통화 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 돈들을 끌어모으면서 미국 증시가 잘 나갔었는데, 미국 증시가 만에 하나 나스닥 시장이 뭐 2022년처럼 고점 대비 한 30% 폭락하는 날이 왔다. 그럼 우리나라 주식
주식시장이 암만 차별화된다 그래도 버티기 어렵잖아요. 결국 같은 주식이기 때문에 미장 안 좋을 때 우리만 덜 빠질 수는 있어도 우리만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근데 그때 미국장 빠질 때 오르는 자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도 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건 현금 좀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현금은 우리가 강세장에서는 우리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산시장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좀 하다 보면 1년에 20, 30% 빠지는 건 기본이잖아요. 벌써 지난 3년만 우리 한번 놓고 보세요. 자, 얼마 전 4월 초 종합주가지수 2300도 갔다 왔죠. 깨지고 왔죠. 그 다음에 작년 2024년 8월 혹시 기억나세요? 예, 그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하자마자 하루에 한 10% 빠지는 거 봤죠. 그리고 또 2023년 10월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했던 거 혹시 수천 명이 죽거나 끌려갔던 사건 기억나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던 테마조차 버티질 못했어요. 그때부터 2차 전지 어떻게 됐는지 한 번만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의 그 테마, 우리나라의 어떤 뭐랄까요? 그 자금의 이동 흐름 이런 거가 글로벌 사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근데 현금이 있었다면 정말 당신이 보유한 종목이 그렇게 미래가 창창하다라면 물 탈 수 있잖아요. 그런 물 탈 수 있는 자금으로 쓸 수 있고 또 올해처럼 금값이 폭등하고 막 그럴 때는 금을 또 좀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4분법을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ETF들을 추천하자면 일단 우리나라는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ETF 그래서 뭐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00이 일단 굉장히 큰 걸로 알거든요. 그거 사면 되고요. 미국은 타이거 S&P 500 이게 또 엄청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타이거는 미래에셋 거죠. 금은 KRX 금현물 사시면 되고요. 요거는 에이스 그러니까 한투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ETF. 마지막은 이제 현금은 뭐 은행 예금 넣어도 되고 CMA 넣어도 되고 외화 예금 넣어도 되고 뭐 그렇죠.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버스 지나가고 벤츠 와요. 이 연애 시장에서 이제 늘 쓰는 표현인데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을 잊어버려 그러면서 옆에서 친구들이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자산 시장에서는 진짜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일부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30대 때는 돈을 거의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안 샀으면 거의 형편없었을 수익에 만족했었을 거고 또 더 나가서 월급을 악착같이 저축해준 아내와 둘이서 흑수저 둘이 만나가지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돈을 모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40대 접어들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거의 한 해도 깨먹은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여러분 똥차 가고 벤츠 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익률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시장을 보고 이렇게 이런 좋은 책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커리어가 쌓이고요. 여러 번 시장이 죽었다 살았다는 걸 보면 이게 어느 날 와요. 제가 이 책에 쓴 표현인데 냄새가 나요. 아, 또 왔구나. 그런 때가 오거든요. 저 올해 벌써 2번 맡았거든요. 그래서 2월에 금을 팔았고요. 저희 회사 기준,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펀드 기준으로 해서 2월에 금 팔고 4월에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을 엄청 담았어요. 그 왜 그렇게 가능해요? 하면 시장이 모든 사람이 이거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자산은 팔고 시장의 사람들이 이건 다 쓰레기야 라고 하며 던지는 자산은 사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물론 가치 없는 자산을 그렇게 사면 안 되는데요. 가치가 있는 내재 가치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내재 가치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이런 내재 가치가 있는 자산들은 이 헐값에 거래되고 사람들이 모두 다 던질 때는 아 드디어 벤츠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다음 장이 와요. 더 좋은 장이 와요. 내가 그때 여력이 있고 정보력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뛰어날 때 더 좋은 투자의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꼭 이번이 아니면 이번에 베팅을 못하면 나 끝날 것 같은 그런 갈증을 느낄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초년에 오는 찬스는 사실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 함정인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프리즘 투자 자문 상품을 추천하는 분들은요, 간단해요. 귀차니즘을 느끼시는 분들. 이게 ETF 4개를 고르거나 은행 예금을 골라서 ISA 계좌로 이렇게 4분의 1씩 투자를 해서 1년에 2천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넣으면서 1년에 한 번이지만 4분의 1을 또 비율을 맞추는 이런 수고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1년에 한 번 정도 온다 그랬죠. 그래서 2023년 10월, 2024년 8월, 올해 4월 같이 시장이 붕괴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는 시기에 보유했던 현금을 그때 쓰는 거야 하고서 좀 위험 자산을 사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운 분들이 있고 그때 오늘 꼭 해야 돼 내일 하지 뭐 이러고 이제 넘기시는 분들한테는 프리즘의 이제 자동 매매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리즘 회사를 창업한 이유가 사실 저를 위한 거예요. 제가 되게 운영을 잘하면서도 귀차니즘을 엄청 느끼다가 마님이 오빠 그래서 오늘 할래 안 할래 그래야 하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오빠 안 할 거야? 이렇게 눈을 부릅뜨면 아 호랑이 때 아니랄까봐 예 알았다 이러고 가서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귀차니즘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저 같은 사람들이 또 마음 편하게 운영을 하고 싶어서 제 돈이 여기 수억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펀드 형태로 이제 들어가 있죠. 제가 직접 운영하는 데는 못 넣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난 귀차니즘이 좀 있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프리즘 서비스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 들어설 때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된다라는 생각들을 버리시면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수출의 함수지 다른 어떤 우리 국내 변수 중에 수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없거든요. 기업들의 경쟁력이라든가 산업에서의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은 정부가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없거든요. 결국 그러기 때문에 경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정부의 정책 변화로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나타나 본들 세금 인하 정도 그러니까 법인세를 크게 인하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면 당연히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커지니까 주가 부양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법인세를 인하할 수 있을까?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수출 잘 될 때 주가가 오르고 수출 안 될 때 주가 빠지는 그런 나라인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우리나라 수출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오르는 거고요. 그 주가가 수출 레벨을 넘어서서 쭉쭉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 모멘텀은 국내 요인도 일부 있겠죠. 그러나 글로벌 경제에 의해서 거의 좌우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저는 1억 만드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이야기입니다. 일단 직장 취직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연애가 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요. 또 연애하려면 차도 필요하지 않냐 이러고 필요하고요. 또 경치 좋은 데 가서 분위기를 띄울 만한 어떤 맛집도 찾아다녀야 되고 옷도 이제 새로 사 입어야 되고 참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 보니까 세상에 신용카드가 청구서가 날아오는데 제 월급은 통장이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들 해보신 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저는 일단 거의 서울에 그 자취할 때여서 월세가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월급이라는 게 통장이 되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때 만났던 분이랑 잘 연애해서 지금 25년 차 유부남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성공했죠. 성공한 베테인인데 한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야 이게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났는데 결혼해야 되겠 싶은데 한 푼도 모은 게 없는 현실에 도달을 해서 그때 제 상황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님 후보자 마님하고 이제 같이 둘이서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참 많이 나요. 이 사례에서 보듯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월급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그 돈을 받은 만큼 다 쓰게 되는 게 그 이상을 쓰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잣돈 1,000만 원, 옛날엔 1,0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돈의 가치가 제가 총각 시절이었던 30년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1억이라고 이제 묘사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는 돈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우리 회사 또는 뭐 다른 회사들 중앙값 소득, 연봉 소득 보면 한 4, 5천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연봉 보면 한 4천에서 5천 정도가 중앙값인 것 같은데 그런 중앙값의 소득에서 우리가 맥스로 저축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게 1년에 2천만 원 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5년치 자산, 그러니까 1억이잖아요. 이게 진짜 그 돈을 모았다라는 것만으로 일단 굉장히 성공한 거고 또 우리나라 1등부터 시작해서 2천만 등까지 우리나라 가구가 있는데 그 가구에 2천만 등에 해당되는 소득을 이제 자산을 모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자산은 뭐 4억, 3억 그러는데 사실은 중앙값으로 가면 1억대 후반에서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우리 전세 보증금 이런 걸 빼고 그 정도를 모았다라면 이미 상위 50%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위협을 달성하신 거고요. 이걸 직장생활 초년 몇 년 만에 달성했다라면 당신은 정말 앞으로 어마어마한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자산을 이제 모으고 그 돈은 건드리지 않고 이제 계속 저축해 나가며 돈을 굴리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가면서 특히 이 자산 규모 1억 정도의 20% 수익이 나면 2천만 원, 그러니까 한 해 총 저축액을 넘어서는 그런 돈들을 이제 벌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돈을 벌게 되면 이제 돈이 돈을 버는 이제 드디어 자본소득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따뜻해지고요. 약간 기회비용이 뭔지도 생각하게 되고 또는 이런 자신의 소비, 소득을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고 여기다
넣어놓고 운용을 하면 나중에 몇 배로 보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더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그런 선순환의 사이클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1억 정도의 자산을 30대에 모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운용할 수 있는 순자산을 30대에 모을 수 있다면 그 뒤로 15년 정도 운용을 하면 이게 거의 한 10억 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그림도 하나 가져오고 했는데 그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정말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구르고, 특히 한 5년, 10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거의 지수 커브처럼 자산이 커집니다. 그런 시기들을 겪으시게 될 때, 와, 이 강의에서 홍 박사 했던 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빨리 갔는데요. 제 경우에는 좀 운이 좋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증권 시장에서 호황을 누릴 때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제일 좀 연봉이 올라가고 좋았던 시기가 언제냐면 대충 2003, 4년부터 시작해서 2012, 13년까지가 애널리스트들한테 이제 제일 좋았던 시기, 그러니까 억대 연봉자가 속출하던 시기였다고 생각하고, 그때 특히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날리던 친구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월급 각종 세금 다 공제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친구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에 저는 이제 운 좋게 잘 다니다가 특히 이제 2007년 이후는 증권업계를 떠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뭐 잘 관리를 하면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크게 손실 없이 소득을 계속 좀 늘려나가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늘려나가는 구조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10억 만드는 거는 저는 대충 그냥 러프하게 계산해 보면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5년을 목표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는 더 가파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에서 10억 될 때의 연수익률보다 10억에서 지금 연수익률이 훨씬 좀 더 좋아져 있는 구간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1억의 순자산을 모은 건 당연히 월급 열심히 모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억에서 10억 만들 때 가장 도움이 됐던 자산은 부동산이었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죠. 그러니까 2000년에 장가를 갔는데 2002년 큰아들 태어날 때 아내가 저한테, 오빠 이제 그만 이사 다니자.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고 친구들하고 여기서 앞으로 꾸준히 크면서 이제 앞으로 평생을 갈 좀 어떤 그런 네트워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같이 되게 좀 못 사는 집이어서 엄청 어려서 이사를 많이 다녔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잘 와닿지는 않았는데,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서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모으고 또 알아보고 해서 결국 신도시에 이제 집을 2004년에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 놈은 되게 운 좋은 놈이죠. 그러니까 만 2돌 되기 전에 집에서 이제 크고 거기서 이제 계속 자랐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역사상 한 3손가락 안에 드는 이제 거대한 거품이 왔잖아요. 바로 그 버블 세븐 장세라는 건데, 그때 이제 폭등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자산이 눈앞에서 막 가파르게 불어나는 걸 봤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불어나는 걸 보면서 계속 그 원리금을 갚고 나니까 그 집에 불어난 자산으로 대출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집은 이제 갭 투자를 했죠.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집을 처음 샀던 시기가 그때쯤 샀죠. 그래서 200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서울에 있는 집도 사고, 그렇게 해서 딱 보니까 이미 시가 기준으로 해서 한 10억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좋았네 하고 있다가 이제 2012, 13년 하우스푸어 사태 때 엄청 고생했죠. 이제 그러면서 그 빚을 갚아 나가는 과정들을 거치고 하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제 10억 만들기는 대부분 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저축으로 대부분이 설명되고, 자산 차익이랄까 그런 부분들은 크지 않아서 수익률은 높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 하우스푸어 사태를 겪고 뭐 이랬던 2010년대 이제 초반을 고비로 해서 제가 이제 투자의 철학을 하나 깨쳤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추세라는 걸 믿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어떤 꾸준한 흐름 이런 게 있다라고 믿으면 안 되고, 좀 자산 가격이 많이 빠지면 사야 되고,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돈 자랑을 할 때는 팔아야 되는 그런 불안정한 나라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 쓴 책이 이제 2012년에 돈 좀 굴려봅시다라는 책을 써서 이제 그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서 저자의 길을 제가 이제 접어들게 됐는데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평상시 이제 지금처럼 우리나라 주식 부동산 시장이 불을 뿜을 때, 이럴 때 달러 자산들을 이제 조금씩 사기 시작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막 지금 새 대통령 취임했다고 주식시장이 3천을 향해 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뭐
최근에는 이제 강남 3구를 넘어서서 이제 지금 일종의 그 풍선 효과가 나면서 엄청나게 주변 지역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기들이 출현하게 될 때 보유하던 자산들에 대해서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어떤 비중을 조절이 필요하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 비중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제 10억이 있다. 가정이죠. 그러니까 비율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십시오. 10억 정도 비중이 있는데 내가 이제 목표하고 있는 자산이 6대 4다. 실물 자산 6에 주식 4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사람마다 선호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할 목표로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주택을 좀 작은 집으로 갈아타도 괜찮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집을 다 팔고 현금으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 좀 약간 덜 인기 있는 지역으로 가면서 그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냐면 그때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들을 사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렇게 대응을 했던 가장 큰 경험이 2020년 말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대응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가 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별로 좋은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내놓자마자 하루에 4명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오신 분이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쐈어요. 벌써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내놓은 가격이 쌌던 거죠. 아무리 별로 인기 없는 지역이었지만 그때는 그 집이라도 사야 된다라는 포모 있잖아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이 가격에 이 집을 못 사. 이런 공포감이 불어들 때 저는 보유하던 그 집을 팔고 달러를 샀거든요. 그리고 2022년 딱 2년이 지나기도 전에 레고랜드 사태가 닥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다 붕괴되고 금리 6%까지 올라가고 주식시장 붕괴됐죠. 그때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이 세상의 왕이잖아요. 자, 이런 전략들을 책에서 담았죠. 그래서 뒤에 특히 책의 끝부분 부록으로 가시면 투자 4분법이라는 금융자산 운용 방법이 나오는데 이 방법이 제일 쉬우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한국 주식, 두 번째는 미국 주식, 세 번째는 미국 채권, 마지막 금. 이렇게 이제 4개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주식은 코스피 200, 그리고 미국 주식은 뭐 S&P 500, 그리고 우리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미국채 10년 선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은 실물을 안 가지고 있고요. 저는 KRX 금이라는 ETF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4가지를 금융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뭐 금값이 폭등한다. 올해 이제 2월 14일이었죠. 저는 그날도 기억해요. 왜냐면 제가 금을 판 날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폭등하더라고요. 그런 날 파는 거죠. 남들이 모든 사람들이 금을 다 사겠다고 전부 아우성을 칠 때 금을 좀 팔아가지고 그걸로 그때 제일 싸게 유지되고 있는 걸 사는 거죠. 그리고 있다가 또 현금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다가 또 2달도 안 돼가지고 4월 초에 트럼프가 상호관세 발표하고 난 다음 주식시장 다 붕괴되고 특히 미국 나스닥 시장이 25% 빠졌잖아요. 그럴 때 또 지금 팔아놨던 돈 그리고 그 가지고 있던 현금을 가지고 또 그때 저평가돼 있고 폭락한 자산인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을 사는 거죠. 그리고 좀 얼마 전에 한국 주식을 이제 팔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왜? 목표했던 레벨 비율을 넘어서서 또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그걸 또 좀 팔아가지고 다른 자산을 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자산에 대해서 베팅을 하기보다 시장이 좀 이상해. 이 시장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싶은 그런 구간들이 종종 오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나보다 별로 잘난 것도 없는 친구가 돈 자랑할 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신호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이 돈이 언제나 좀 제가 봤을 때 흐름이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요 한 3년마다 와요. 그래서 이번 기회 놓치면요 다음에 사면 돼요.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이 책을 쓴 이유가 결국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법들도 자세히 일러드리는 그런 거 특히 뒷부분에 있지만 앞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나라는 한 1, 2년 오르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거지. 이게 끝없이 간다라고 생각하고 뛰어들면 그때가 꼭지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투자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제가 했던 이 전략대로 운용을 하신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는 손실을 날 수 있지만 손실이 아예 안 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나 한 10년의 누적 수익률 이런 게 한 100%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연 한 7% 정도의 복리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따르면 이제 더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지금 만들기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만들기 쉽다. 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기 때문에 비율을 잘 지키며 냄새가 날 때 좀 시장이 이상하다 약간 쉰내가 난다 싶을 때 좀 조심하고 그때 현찰을 좀 확보하고 또 시장이 너무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다 죽는다 소리 날 때 현찰 확보해 놨던 걸 좀 담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10억 아니라 뭐 100억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시간을 좀 많이 들여야 되겠지만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재테크하기에 겉보기는 되게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재테크에 성과를 올리기 되게 좋은 나라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000만 원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몇
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여윳돈 만드는 게 이제 재테크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돈 모이자마자 써버리기 시작하면 재테크는 안 되는 거라서 아까 제가 잠깐 1,000만 원에 저희 때는 1,000만 원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93년에 취직했을 때 연봉이 1,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연봉 정도에 달하는 돈을 모으자 그러면 1,0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나라 중앙값 소득이 중소기업 기준 중앙값 소득이 한 4천, 5천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그보다 훨 많이 늘었잖아요. 연봉이 늘었으니까 5천 하려고 그러니까 에이 또 쓰는 김에 뭐 앞으로 또 우리 인플레는 계속 날 테니까 그래서 1억이라고 이야기한 거지 1억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포트폴리오가 그 ETF로 투자를 하는데요. ETF의 투자의 기본이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투자 사분법이거든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미국 국채, 금 이렇게 투자를 하려면 25만 원씩 사실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들 프리즘 포트폴리오는 이거보다 훨씬 정교하게 만듭니다만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100만 원, 200만 원 있다고 이게 뭐 맡길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를 해도 됩니다. 자산 배분 투자라는 건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왜 자꾸 목돈을 모아서 오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어나는 걸 좀 확인해야 기분이 좋아지고 용기를 얻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테크에 대해서 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힘든지 아세요? 이게 일단 첫 번째는요, 제 말이 맞았을 때를 가정해 보면 제 말을 이야기해서 주변 사람이 그 제 말을 듣고서 성공했어요. 고맙다 한마디로 끝나고 그 사람이 저한테 뭘 해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저를 없거든요. 그냥 고마워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 저는 기뻐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거 사라고 했잖아, 또는 이거 지금 강세장인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저를 피해요. 그죠?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좀 굉장히 친한 사이 같으면 그 다음 질문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괜찮아? 제가 되게 답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나쁜 게 뭐냐면 제가 추천을 했는데 대부분 저희 추천의 방향이 뭐냐면 제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매를 하라는 게 저희 추천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방향은 대충 다가오는데 언제 돌아설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뭐 한 1년, 2년 보면 대충 좋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추천을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이게 지금 당장 사라는 뜻인 줄 알고 사서 고생하다가 한 6개월 정도 고생하다가 본격적으로 올 때쯤 돼서 다 팔아버리고 1년 뒤에 야, 네 말대로 했는데 별로 재미도 못 봤는데 랄 때 보면 이제 날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타이밍 문제가 또 되게 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많이들 좀 지인들이 그래 뭐 사야 돼? 이렇게 물을 때가 있을 때 내 책 봐 라는 용도로 많이 써요. 책에 다 있어. 그래서 책에 다 있는 내용 요약해줘. 그러면 한 1, 2년 보면 좋아 보이는데 근데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다 야. 우리 그러면 뭐 정말 그렇게 고민 있고 하고 싶다면 우리 한번 같이 거기 다녀볼까? 뭐 이런 정도가 최선인데 너무 디테일하게 이제 딱 찍어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석에서 저 같은 전문가들이 잘 조언을 안 하려고 드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말씀이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동안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잘 나갔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모두 발로 차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미국이 잘 나갔던 가장 큰 이유는 기축통화 패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 GDP의 124%, 그러니까 IMF 기준입니다. GDP의 124%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에 필요할 때 마음대로 채권을 찍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 외환 보유고를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중앙은행들이 미국이 발행한 국고채를 사주는, 그리고 또 금리도 낮춰주는, 그리고 미국 국채가 안전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미국 국채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하라고 협정이니 뭐니 이러면서 미국의 달러를 약세로 몰고 가겠다, 우리는 기축통화 패권을 유지하지 않겠다, 또는 미국의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니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미국 국채금리 4.5% 전후면 굉장히 높은 금리거든요. 30년 만기 국고금리 5%면 매력적인데 옛날 같으면 이거 엄청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이거 미국 채권 좋다고 뛰어갔을 때는 안 산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의 달러 약세, 또 더 나가서 미국의 채권 금리가 계속 고금리로 가게 된다라면,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여기 이제 두 번째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시리아계 이민자 아들이죠. 구글 창업자들, 다 러시아 사람들이죠. 지금, 아마존, 그리고 각종 수많은 미국을 주름잡고 있는 거대 IT 기업들의 창업자들의 본적지를 쫓아가면 다 해외 태생이죠.
대표적인 게 일론 머스크가 남아공 출신이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전 세계의 그 똑똑한 애들을 미국으로 쫙 불러 모아서 여기서 막 경쟁을 시키고 그 경쟁을 시킨 애들 중에 사업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애들한테 영주권 주면서 미국에서 기업을 키우도록 만든, 이게 미국 대학생들 공부 그렇게 못하는데도 미국이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이 넘쳐나는 이유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을 뽑아서 데려다 쓰고 경쟁을 시키는, 성공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안 나오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이 어마어마한 혁신들을 일으켜왔던 거잖아요. 근데 딴 데도 아니고 하버드 대학교 유학 온 학생을 쫓아낸다? 이건 전형적인 자살행위다. 그러니까 거의 그 나라를 망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인재가 안 들어오게 하는 거죠. 또 자기 나라 인재를 해외로 쫓아내는 짓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짓인데, 뭐 대표적인 게 중국의 문화 대혁명 같은 거 아니에요. 교수님들, 학자들 다 끌고 가서 저는 주자분자입니다. 햇발 걸고 테러 당하고 맞아 죽고 이런 일들을 펼치고 난 다음에 중국이 어떻게 보면 아시아 경제에서 가지고 있던 중국의 위치가 다 사라졌다가 덩샤오핑 나오고 그때부터 50년 발버둥 쳐서 간신히 지금 올라온 건데, 미국은 200년 동안 250년 동안 쌓아왔던 그 어마어마한 자신들의 가치를 지금 던진 거죠. 쓰레기통에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미국 경제, 미국 주식시장 되게 그렇게 좋아하던, 한국보다 미국장이 좋아요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던 제가 좀 이제 분산 투자하자. 미국장에 올인하는 거 난 자신 없다. 이번에 테슬라 주가 빠지는 거 17% 빠지는 거 봤잖아요. 그렇게 그 기업의 경영자가 그렇게 정치에 몰두해도 되는가. 젠슨황, 뭐 대만 사람이죠. 왜 이런 사람들을, 나라의 어마어마한 국부를 늘려주는 사람들을 왜 외국인을 쫓아내려고 그러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미국이 뭐 또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고 울퉁불퉁할 거다. 지금까지는 포장도로였다면 이제 비포장도로이고 심지어 절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사랑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제가 폴란드랑 인도네시아 막 좋아요 막 그랬던 걸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좋아요 그랬냐면요, 요새는 이제 좋아요 소리 안 하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심하게 빠진 나라를 좋아해요. 그런데 중국이 전 세계 주요 시장 중에 제일 심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특히 홍콩 항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테크 기업들을 H시어라고 부르는데, H시장 PBR이 작년 가을에 0.5배였어요.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0.5배. 그러니까 지금 청산해서 주주들한테 돌려줄 돈이 10,000원인데 주가가 5,000원. 지금 얼마냐면 8,000원 정도 거래되거든요. 또 엄청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싸게 거래되는 걸 보면 중국에 대해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엄청 비관하는 거죠. 근데 중국이 망할 나라는 아닌 게,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인데다가 이 나라가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다 위안화 표시 채권이니까 외국인이 안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디폴트가 날 수가 없는 구조. 그럼 디폴트가 안 나면, 이런 나라가 외환위기가 안 나면 쌀 때 투자를 하면 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중국을 좀 좋게, 특히 중국은 지금 부동산이 붕괴돼서 경제가 완전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고 지금 일본꼴 나고 있거든요. 옛날에 일본꼴이 나고 있으니까 이걸 살리려면 일본이 했던 것처럼 그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QQE라는 걸, 양적 질적 완화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결국 그 중국인민은행이 주식도 사고 모기지 채권, 부동산 채권도 사고 심지어 아파트도 사야 되는, 그래서 돈을 미친 것처럼 뿌려서 나라를 살려보겠다. 어차피 뭐 그렇잖아요. 그 나라의 과거 역사를 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경제가 망가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러니 중국 정부는 눈에 불을 켜고 주식시장을 일단 살리려 들 가능성이 되게 높고, 거기서 주식시장에서 또 상장해서 기업들이 주식을 빨아들여서 계속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거라는 거죠. 이번 CATL이 홍콩 상장해서 막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몇 조 원을 가져가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양을 지금 하는 분위기라 중국 좋게 보고요. 인도는 60년대 한국 같아요. 그 60년대 한국이 두 가지 운이 터졌거든요. 첫 번째 운이 뭐였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국교 정상화한 게 운이 터진 거죠. 물론 국가적 자부심, 자존심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한테 가서 그 더 많은 돈을 뜯어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2억 불에 5억 불 이렇게 맞을 거예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을 뜯었는데 7조 달러 정도를 무상과 저금리로 뜯었거든요. 7억 불을. 근데 그때 우리나라 GDP가 30억 불이 안 되던 나라에 일본한테 받은 배상금이 그 정도를 뜯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저금리로 계속 뜯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덕분에 GDP 한 30%에서 몇십 %에 달하는 아무튼 어마어마한 외채, 저금리, 제로금리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나라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가 그거 돈이 이제 효과가 소진될 때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연 또 GDP 한 8% 정도 되는 이익을 얻었어요. 이 둘을 얻으며 한국 경제 달리기 시작했고, 그 뒤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실책들을 많이 저질렀는데도 경제는 일단 갔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실책에 대해서 뭐 오늘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채 동결 조치라든가 유신헌법 같은 경우는 꼭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나 싶을 정도
정도로 폭주를 했거든요. 그 폭주가 가능했던 게 63년부터 71년 사이에 우리의 경제가 너무 좋았던 것 때문에 너무 자신감이 커서 그랬겠죠. 아무튼 그때 우리 60년대 한국 경제가 8년처럼 인도가 대박이 터진 게 중국이 앞에서 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랑 사이가 더럽게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중국 투자돼 있던 그 수많은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어디 갈 거냐? 미국?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트럼프가 임기 달랑 4년이고 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나라 망가뜨리고 있는데 미국을 왜 가요? 그 사람들이 갈 때는 인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도를 미국이 또 관세 때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바로 인도가 중국 붙어버리면 이게 앞으로 세계 패권 전쟁이 어디로 가게 될지도 모르는, 지금 솔직히 러시아랑 중국 블록은 붙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만약 인도까지 가고 인도 가면서 유럽까지도 유화적으로 만약 돌아서면 미국 왕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갈등 상황이 벌어질 때 무게추의 중심을 살짝 흔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건 굉장한 행운이거든요. 그래서 합니다. 굉장한 행운이거든요. 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굉장한 행운이 지금 인도에 왔기 때문에 인도를 그렇게 비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 나라가 가보면 저건 나라도 아니고 인프라 개판이고 부패 있고 카스트제도 있고 그리고 똑똑한 애들 다 해외로 나가는 거 다 알지만 우리는 안 그랬냐 이거죠. 우린 뭐 깨끗했어요? 부패 안 했어요? 예? 원조 자금들 뭐 받아오고 그냥 잘 썼어요?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다 썼어요? 뭐 민주화 됐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잘 나갔다. 이거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뻐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대안이 없다. 운빨이 거기 터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인도 ETF가 상장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놈들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 ETF들이 트래킹 에러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인도에서 움직이는 그 센섹스 지수를 잘 못 따라갔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요새는 경쟁이 붙어서 그 수익을 꽤 따라가요. 그러니까 투자할 만합니다. 그래서 인도 ETF로 검색하시면 한국에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거래 좀 잘 되는 거 사시면 돼요. 투자 제가 봤을 때 지금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믿었던 미국에게 배신을 당했다. 지금. 이건 정말 미국이 경제적 자살 행위를 하며 스스로 부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뺄 거냐? 갈 데가 없어요. 중국, 아까 얘기했잖아요. 디플레 때문에 저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 일본 인제 30년 불황에서 회복됐는데 그건 뭐 투자하려고 해도 시장 자체가 쭈그러들어 있어요. 유럽? 인제 그 군사비 뭐 규제 이런 거 풀어서 인제 좀 해보자고.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난 지가 3년 반이 지났는데 인제 군사비를 푸네 마네. 아유 저런 군뱅이들 거북이들하고 투자를 해서 뭐 돈을 번다. 이게 진짜 쉽지 않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안이 없는데 미국이 스스로 저러고 있다라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떤 해지 수단을 갖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해서 미국 경제, 미국 자산 시장이 붕괴될 때 가격이 급등할 만한 자산 없나? 그게 없어요. 잘 없어요. 몇 개 없죠. 그죠? 금밖에 없어요. 금밖에. 근데 코인은 어땠냐면 미국의 레버리지 ETF인 TQQQ랑 코인 값을 비교하면 거의 90%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코인이 굉장히 위험 자산인 거죠. 그 주식 레버리지랑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 최근 미국 나스닥 시장 붕괴될 때 코인이 좀 덜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바이럴이 있어요. 이제 드디어 코인이 안전자산의 자리를, 미국이 달러가 스스로 자신의 안전자산 자리를 거듭찬 덕분에 코인에게 기회를 왔다는 사람들도 일부 간 거죠. 미래는 몰라요. 그죠? 그러면 제가 전체 자산에서 4분법 했잖아요. 4분법 했으면 금을 25% 투자한다 그러면 금의 한 20%? 한 5% 정도만 코인으로 가면 더 앞으로 리스크, 그러니까 어차피 5% 투자한 코인이 맨날 뭐 5분의 1토막, 3분의 1 토막 나잖아요. 2022년에 우리 루나 사태 때 다 봤잖아요. 그러니 그걸 우리 자산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건 너무나 리스크가 크잖아요. 게다가 뭐 코인이 이자 준다는 이야기 들은 적 없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그건 나중에나 판단해 볼 문제인 거고. 결국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코인은 금과 함께 금의 일부를 투자하는 쪽으로 은처럼 투자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은도 요새 사상 최고치라며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부의 규제만 풀리면 이걸로 상품을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가 모 채널 가서 한국이 3조 호황이 왔는데 못 살리고 있다. 정부의 똥볼 때문에 못 살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3조 호황이 1985년에 왔던 호황을 뜻하는데 그때 세 가지 호황이 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저환율. 그때 막 플라자 합의 이런 걸 하면서 우리나라 주요 경쟁국 통화 가치가 다 상승하는데 우리나라 환율만 그때 900원 근처에 있었어요. 굉장히 환율이 높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재 가치 대비 환이 되게 저평가돼 있었죠. 지금 그렇죠. 뭐 지금 1360원? 얼마나 높아요.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 평균 환율이 1130원인데
이거보다 지금 200원 이상 높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원저. 두 번째가 뭐죠? 국제유가가 하락했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배럴당 130불이었는데 지금 60불이. 얼마 전에 60불 더 깨졌다. 반토막이 났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한국은행 금리가 지금 2.5예요. 더 내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3조 호황이 왔다니까요. 이렇게 경기가 좋아져 있는데도 왜 주식시장이 그러면 선거 전까지 박살나 있었냐? 불확실성 때문에. 되게 무서운 거예요. 벌벌벌 딴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작년 12월 3일 날 있었던 그 사건,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 그리고 또 대법원에 있었던 그 선거법 관련된 판결,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3건이나 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다 역사 교과서에 실릴 일들이잖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떨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또는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선거를 계기로 해서 해소된 거죠. 그래서 본대 체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PBR 1배 정도가 2,950포인트 정도 됩니다. 충분히 그까지 갈 수 있고 뭐 오버슈팅하면 3,000도 갈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유지한 적이 없다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죠. 우리나라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PBR 1.7배, 그리고 2021년 우리나라 그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장세 때 1.4배, 1.5배까지 PBR이 갔다가 그 뒤에 다 0.8배까지 빠졌습니다. 반토막이 났다는 이야기죠. 아니 1.7이 0.8 됐으니까 반토막이 난다. 우리는 그러니까 PBR 1배 이상 수준에 가서 유지한 적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가 좀 받쳐줘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수출이 좀 받쳐줘야 되고. 근데 이거는 3조 호황이 왔으니까 좀 저는 그래도 기업 이익은 받쳐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슈킹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주가가 좀만 오르면 대기업들이 슈킹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한화 땡땡땡땡땡 같은 경우에 주가가 그렇게 오르자마자 막 3조, 4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증자를 막 발표해가지고 이번에 또 포스코 땡땡땡 같은 경우도 2차전지 그렇게 주가 폭락했는데도 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이번에 또 뭐 K뱅크도 들어온다 그러고 막 또 들어올 거예요. 엄청나게 들어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힘들 때 주주들한테 손을 벌려놓고 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르면 또는 실적이 잘 나면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따위는 없이 슈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투자자들이 단타를 치고 지금 요새 보시면 알겠지만 개미가 다 팔고 있거든요. 안 믿는 거죠. 이런 장세에서 과연 PBR 1배 이상 간다는 좋아요. 저도 간다고 본다니까요. 근데 한국 주식에 대해서 이제 더 간다고 보고 여기서 담아야 돼라는 말을 차마 못하는가? 이게 결국 신뢰가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새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상법 개정 뭐 나오던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본때를 보여야 돼요. 그게 뭔 말이냐면 법의 개정도 중요한데 시행령 및 그 사례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못하게 적대적 M&A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출이다. 수출 잘 될 때 부동산 시장이 힘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거의 한 100% 올랐거든요. 한 100%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중국이 WTO 가입한 2001년 이후에 중국 수출이 매년 30%씩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중국으로 중간재나 소재, 자본재를 엄청나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도 한 20%씩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국이 다 들썩들썩거렸고요. 특히 그때 지방 도시들이 더 많이 올랐던 이유가 그때 제철, 화학, 자동차, 조선 같은 좀 중화공업이라 그러죠. 그 중공업 산업들이 중국 혜택을 너무너무 많이 받죠. 그래서 그때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집값이 이제 못 올랐는데요. 왜 못 올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정책을 펼쳤어요. 하나를 펼치고 가셨죠. 바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요. 혁신도시, 행복도시를 만들었죠. 그래서 전국에 다 혁신도시 만든 거 아시죠? 제 고향 대구만 하더라도 반야월의 혁신도시, 그리고 제가 태어났던 곳은 경북 고령인데 고령 근처에서는 또 김천구미 혁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전국에 혁신도시들을 다 뿌렸는데 그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시켰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던 공공기관 거주자들 중에 상당수, 특히 좀 진급이 걸려있거나 또는 회사에서 어떤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거나 또는 아이가 아직 그 진학 연령이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많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지방으로의 우리나라 역사상 첫 번째,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인구이동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인구이동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그때 들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에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세계 경제가 안 좋았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잠깐 반짝 회복되던 경제가 2010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 박살났죠. 그때 이 정부에서 되게 집값이 안 좋다가 2015년에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칩니다. 그 세계 경제 바닥을 쳤던 가장 큰 요인은
국제유가가 그때 100달러 하던 게 10달러까지 내려가는 의뢰없는 저유가 행진이 벌어지면서 구매력들, 선진국의 국민들의 구매력이 개선되죠.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인 기름값이 확 떨어지니까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게 되면서 특히 유럽 경제도 좋아지기 시작했고 미국 경제 좋아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중국은 그 뒤로도 여전히 비리비리했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호황이 왔는데 이 호황은 노무현 정부 때 호황이 아니고 반도체 호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예, 그러니까 잠깐 특정 섹터에서 반도체 호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또 한 100% 올랐죠. 근데 그 100% 오를 때 특징이 뭐죠? 지방은 별로 못 오르는데 지방은 되게 공급이 신속하게 증가를 하는 반면 서울의 부동산 공급이 좀 부족한 가운데 서울에 어마어마한 그래서 강남 불패가 나타났다가 윤석열 정부 때 또 문제 수출 경기 나빠지고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정타였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뭐 세계 경제 나빠지고 특히 유가가 다시 130불. 그러니까 유가 130불 가는데 경제가 좋을 수 없잖아요. 거기서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윤석열 정부 때 집권하자마자 아주 안 좋은 사건이 레고랜드 사건이라고 잊어버리신 분 많을 텐데 강원도의 공기업인 중도개발공사 레고랜드를 운영하는 곳인데 거기가 채권 만기가 됐는데 당연히 돈이 없잖아요. 그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강원도 도지사님이 안 갚겠다고 그러면서 그때 막 시장금리가 폭등 경제도 안 좋은데 금리 폭등하면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강남 불패가 말이 돼요? 뭐 완전히 박살났다가 간신히 작년부터 회복되는 그런 사이클을 타고 있는데 이번 사이클은 역시 상승 사이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라고 이제 부르시던데 국민주권 정부는 또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울에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제 방송을 갔는데 박사님 그래도 서울에 집 한 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주시는 분 그 PD님의 얼굴이 되게 좀 약간 절절해 보였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모 공중파 PD님이셨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공중파에서 찍었던 다큐멘터리에서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 냉면을 한국서 하면서 제가 PD님 꼭 서울에 지금 집 안 사도 돼요. 서울에 집 한 채는 있어야지라는 거는 일종의 내러티브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사기에 불과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울더라고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벌써 5년 가까이 되네. 그게 이제 2020년 말이었던 거. 굉장히 집값이 폭등하고 있던 시기였고 그러고 1년을 더 올랐죠 집값이. 그러나 그때 저는 집을 두 채가 있었는데요. 이제 분양받은 집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미분양 났던 걸 사면 옛날에 그 양도세를 면제해 주던 시기에 샀던 집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집을 팔고 있을 때 PD님이 그 질문을 주신 거니까 내가 그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PD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박사님? 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서울의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기대 심리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서울의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오르는 시기가 있고 빠지는 시기가 있는데 언제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2011년 하우스푸어 사태 직전에 샀으면 그 뒤에 펼쳐진 4년, 5년의 약세장 속에서 그 사람의 자산은 엄청나게 녹았을 것이고 더군다나 인플레가 났으니까 그때 물가가 많이 오르던 시기였으니까 실질적인 주택가격은 사실 반토막 났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때 실제로 실거래가, 아파트 실거래가가 15% 빠졌는데 물가가 10%만 올라도 25% 빠지는 거고 물가가 20% 올라도면 35%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택을 살 때 있어서 타이밍이 중요한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집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언제 집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꼭 그렇게 집은 무조건 사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가스라이팅이다. 두 번째, 어떤 집을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누가 봐도 당신 강남역 인근에서 10km, 20km 벗어난 데를 사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제가 그때 그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후암동에서 그때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그래서 용산에 있는 후암동 그 아주 구축들 사이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제가 그 방송을 찍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후암동역이 분명히 재건축되고 재개발되고 될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거 매매하는 거 정말 쉽지 않다는 거 당신 느끼지 않냐? 내가 봤을 때 이거 10년 안에 여기가 재건축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생각은 쉽지 않다. 실제로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어떤 그 재개발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잖아요. 이거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집을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자, 빌라 사기, 단독주택 이런 거 사기 싫잖아요. 결국 그러면 아파트다. 근데 아파트도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지었던 용적률 400%짜리 살 거냐? 지하 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 내려가지도 않고 그리고 가구당 주차 대수가 한 대도 안 되는 그리고 용적률은 맥스 받아서 재건축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집도 서울에 있는 집이라고 사야 되나?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쵸. 벌써 느낌이 오죠. 이게 집 한 채, 서울의 집 한 채라는 것의 목적에
갖고 하면 투자 판단이 이상해지는 거죠. 우리가 집을 살 때 있어서 여기서 평생 산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우리나라의 그 자가 보유자들의 평균 주거 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나라다. 한국 사람들 10년마다 이사 다니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는데도 10년마다 이사 다니. 전세나 월세 거주하는 사람은 훨씬 더 짧게 이사 다니는 이사의 민족인데, 이동의 민족인데 우리는. 그 집에 영원히 평생 살 것도 아니라면 결국 팔 걸 염두에 두고 사야 되는데, 그건 결국 성장 가치를 봐야 되는데, 성장 가치가 없는 지역에 있는 집을 얼싸안고 평생을 살겠다라고 자기에게 위안하며 사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투자 4분법 해라.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률보다 당신이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고르고 있는 그 아파트 가격보다 투자 4분법으로 잘 분산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10년 뒤에 비교해보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 가스라이팅. 굉장히 위험한 소리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냥 내러티브에 넘어간 사람이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진보랑 보수가 있는가 저는 궁금하다. 일단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슷한 색깔이다. 어떤 비슷한 색깔이냐면 약간 컨서버티브 하면서 외교 쪽에서는 또 진보적인, 경제정책은 좀 보수적이고 대외정책에서는 진보적이고 노동시장 정책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그래서 이게 자본시장 정책에서 저는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친재벌 정책 쓴 거는 다 똑같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친재벌 정책 쓴 건 다 똑같고, 또 부동산은요, 누가 잡아도 부동산 잡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대표적인 게 그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50만 호 건설한다고 그러고 해서 그 세곡동 내곡동 수서역 뒤에 거기 집 엄청 지은 거 기억 안 나세요? 우리나라는요 주택 가격 오르면 누가 잡아도 다 잡는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잡는 사람이 있고 안 잡는 사람이 있는데, MB 정부 때 집값 잡았던 건 경기가 나빠서 잡은 거고요. 윤석열 정부 때 집값을 잡은 거는요 경기가 나빠서 잡은 거예요. 윤석열 정부도 경기 부양하려고 엄청 했었잖아요. 부동산 시장 부양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보다는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 지자체 단체장님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느냐가 장기적으로 되게 중요하다. 내 서울의 역대 시장님들은 옛날 그 시장님을 제외하고는 주택 공급을 굉장히 억제하는 NIMBY, Not My Backyard잖아요. 이게 내 뒷뜰에 뭘 세우는 건 안 돼. 딴 데 세워. 이게 우리 서울의 용적률, 평균 용적률이 주택 대비 그 위에 집에 몇 퍼센트를 갖고 있냐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평균적인 서울의 용적률이 200%가 안 돼요. 굉장히 저밀도 도시죠. 실제로 강남이나 저기 서울타워나 이렇게 높은 빌딩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빌라의 숲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를 하면 집값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거기에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서울시장 돼도 주택 공급을 화끈하게 늘리지를 잘 못하는, 그래서 2000년대 초반 그분이 거의 유일한 예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지역보다는 주택 공급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당장에 있어서 리스크를 굉장히 줄이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좀 우리 정부가 MB 정부 때 못지않게 국민 주권 정부가 좀 공급을 좀 확대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러면 무주택자 입장에서 솔직히 지금 급하게 한 채 쫓아가서 하는 것보다 청약을 노려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나. 특히 이번에 3기 신도시 청약 보시면서 인기 보셔서 알지만 되게 분양가가 옛날에 약속한 것보다 높지만, 그렇죠? 되게 높잖아요. 높지만 주변에 있는 기존에 지어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싸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수도권 근처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3기 신도시 청약이 기회가 좀 될 수 있다. 거기 물량도 아마 많이 늘리려고 들 것 같다. 정부가 거기 재정도 지원하고 해서 빨리 공급을 많이 해주려고 들지 않을까. 그걸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1주택자는 다 답을 알고 있어요. 1주택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똘똘한 채입니다. 네, 그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좋아. 인데 미래의 전망이 밝지 않아 라고 생각되면 지금 호황장이 왔어요. 그래서 전부 옆으로 막 밀려나가면서 거래 안 되던 집도 거래가 되거든요. 이럴 때 잘 생각하셔서 미래 전망이 밝은 지역으로 똘똘한 한 채를 향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다주택자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게, 정부가 세제 혜택 좀 주면서 팔라 그러면 그때 팔면 됩니다. 아마 이게 물량이 지금 없어서 시장에서 너무 물량이 잠겨서 다주택자들한테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집 팔면 양도세 좀 면제해 줄게 라는 정책이 사실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팔면 됩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홀딩, 지금은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정책의 변화를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닌, 그들이 기다리던 장이 왔죠. 이제 도저히 시장에 매물이 없고 어쩌다 나오는 한 채를 사기 위해 수십 명이 덤벼드는 시장이 올 때는 결국 다주택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매물을 늘리는 정책을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9년 초에 이제 잘 다니던 모 증권사 리서치 팀장 자리를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근데 나올 때 제가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게 위에 분이 왜 이거 그만두냐고 엄청 잡으셨는데 그만뒀어요. 왜 그랬냐면 이유가 두 가지였는 게 하나는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 트럼프 정부에서는 경제 분석가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2018년을 마치고 19년 초에 그만둔 이유가. 두 번째가 또 뭐였냐면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꼭 월급 안 받고 매일 새벽같이 5시에 일어나서 출근 안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집에서 놀고 있는데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죠. 책을 쓰다 보니까 또 책도 잘 되고 해가지고 유튜브도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던 중에 내 돈 관리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이제 회사까지 차리고 그래서 다시 이제 바쁘게 살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스스로 느낍니다. 나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팔자인가 봐.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는 팔짱가봐 하면 사람들이 와서 홍 박사한테 와서 엄청나게 책 좀 써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쓰게 됐던 이유가 작년 연말 뭐 컨퍼런스를 갔는데 트럼프가 이제 당선된 다음에 컨퍼런스를 갔는데 막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2025년 시장 어떻게 보냐. 그래서 미국군 저는 별로 재미없는 것 같고 금을 사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몇 달 지나서 그때 그 신문사 컨퍼런스에 담당 기자님이 왜 홍 박사님이 이걸로 책 안 쓰세요?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왜 그런 걸 느꼈나? 그때 왜 싸했나? 그때 분명 천슬라 그러고 막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금융시장이 미친 것처럼 미국장이 오를 때인데 미국은 조심해야 되고 금을 사야 된다. 어디서 그런 촉이 나왔나? 그런 걸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쎄했다. 뭐가 쎄한데요? 이게 한두 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좀 불편함이 왔다. 그럼 그걸로 책을 쓰면 어떠냐? 이래서 쓴 책. 그래서 좀 뭐랄까요? 약간 30년 차 이코노미스트 홍 박사가 쎄하다고 느낄 때 왜 쟤는 저걸 쎄하다고 느끼고 방송 나와서 저런 소리를 하나? 그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완전 떠먹여드리는, 오늘 떠먹여주는 TV를 나왔는데 떠먹여드리는 책이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나. 그리고 이 책을 읽어도 운영하는데 자신이 없다. 그럼 프리즘에 맡겨라. 이런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